저도 여기 대학로에 제가 대학교 때 전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학교를 1학년 다니고 휴학하고 어머님한테 내려가서 저 휴학했습니다 하고 대학로로 왔던 기억이 나요. 음악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실용 그때는 음악을 하려고 하면 음악과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대학로에 재즈 아카데미하고 저는 저기 어디죠? 공원 뒤편에 예일 아카데미라고 거의 일기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컴퓨터 뮤직을 배우고 작곡가, 사운드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도 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아카이브는 최근에 했어요. 저도 원래부터 이제 아카이브를 한 사람은 아닌데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동대문구 기억여행 로컬리티 아카이브 툴킷인데요. 제가 동대문이라는 지역을 막 다니면서 로컬리티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고 또 그 수집한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요. 동대문구 기억여행을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 소개부터 하면 저는 사운드 디자인, 뭐 뮤직 프로듀싱 이런 걸 되게 오래 하다가 아카이브를 한 지는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카이브 공부를 처음 이제 석사 하고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원들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인데 연구원에서 연구만 하다가 있는데 이제 아카이브를 만들어달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뭐 방법을 알려달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연구원이 어차피 사람 연구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아예 나와서 4년 전부터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지금 한 4년차 5년차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셋이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대체로 무해한 아카이브 연구소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대체로 무해한이라는 저 표현이 이 더글라스 아담스라는 사람의 소설책에서 가져왔어요. 저희 창원 멤버들이 더 SF 소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저기 있는 표현인데 이제 은하수를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지구라는 행성을 어떻게 소개할지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는 워낙에 아웃사이더 견방이다 보니까 그냥 뭐 별 대체로 무해해 이렇게라고 간단하게 그냥 소개가 되어 있던 말인데 저희는 민간 아니 우리나라 아카이브 쪽에 좀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만 한번 소소하게 해보자. 그리고 적정한 기술을 좀 제공해보고 그거는 오픈소스일 것이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아카이브 연령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건데 이게 한글로 하니까 연령 좀 이상한데 되게 유명한 말이기도 해서 오늘 좀 이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카이브부터 먼저 시작하면 아카이브 메일에 이제 지우려고 하면 삭제 휴지통 아이콘 있고 아카이브 버튼도 있잖아요. 휴지통하고 아카이브 차이는 뭔가 이것도 궁금하고 근데 아카이브의 그냥 학문적인 뜻은 이렇게 여기 가장 1차적인 뜻은 기록을 모아놓은 걸 아카이브라고 해요. 특히 이제 되게 오래된 기록들이 모여있는 거, 보존된 거 우리가 말하는 보존 기록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보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건물 자체를 아카이브라고 해요.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세종시에 있는데 대통령 기록관, 우리나라는 아카이브를 기록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인데 이런 곳을 아카이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억 저장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이게 아마 세월호 때 2014년부터 저런 말이 좀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결국 그게 어떤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카이브 열병의 뜻은 아카이브를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구대 벽화를 예를 들면 이건 BBC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부터 44,000년 전 벽화예요. 근데 이거는 보시다시피 창과 밧줄을 든 반인반수 모습으로 한 생물체로부터 사냥당하는 물소의 모습. 이게 이제 사람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사냥당하는 동물 같은데 저거를 왜 벽에 그려놨을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때부터 아카이브 열병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남기고 싶어하고 기록하고 싶어하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부터 44,000년 전부터 고대 인류로부터 있었다고 주장을 감히 해봅니다. 이제 고대 중세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아카이브 사진이래요. 로마의 아카이브, 타블라리움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게 아마 개선문이죠. 이거는 많이 본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회랑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주요 이런 건물들이 있고 제국의 건물들이 있고 중심에 좀 아카이브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예전에는 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이때 로마의 타블라리움이라고 하는 아카이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면 로마 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행정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왔고 그걸 중앙에서 이렇게 컨트롤해야만 제국을 통치할 수 있었대요. 그리고 이 기록을 이 타블라리움이라는 곳에서는 주로 이제 서비스 대상이 총독 한 사람 그리고 귀족에 해당하는 시민들 일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를 담당하는 관료는 정말 하급 관료 그런 사람이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 이때 역시 이제 전쟁도 계속되고 내정도 되게 불안하고 한 시기에 이탈리아의 도시 국가들은 효과적으로 상업을 규제하고 토지권을 통제하고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그런 어지러운 시기에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썼다고 그래요. 사실 이 제국의 통치 수단, 권력 안정 수단은 이렇게 지금 뭐 민주주의 시대하고 비교해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예전에는 그냥 권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서포트하는 아카이브였다면 그때 처음으로 좀 민주적인 아카이브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림들을 보면 프랑스 귀족들의 집에 농민들과 뭐 상인들이 쳐들어가서 귀족들을 이렇게 끌어내고 아카이브에 있던 토지 권리증과 농로 증서, 우리나라로 말하는 노비 증서 같은 거 갖다가 다 태운 거예요. 이제 나는 노비가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귀족, 상인, 뭐 농사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졌다고 봐야죠. 그거의 증거가 되는 게 아카이브니까 그거를 선경적으로 불태운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카이브 열병을 언급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게 1995년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카이브 열병, 말 그대로 아카이브 피버인데 이게 불어로 써 있고 저도 이 책을 번역된 걸 읽어봤는데 전 전공생인데도 이해가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현학적이고 어려워서 이거 좀 해석하는 사람들도 뜻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사람들이 언급을 정말 많이 해요. 하여간 여기에서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람은 아카이브가
뭔가 우리의 기억을 온전히 보존하기는 어렵다. 그냥 아카이브가 우리 옛날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행위 같은 것도 다 보존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뭐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철학자니까 기록적 학자들 뭐 이런 사람 역사학자들도 아카이브는 좀 그게 아카이브에 있는 게 진리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허상이다 이런 말을 했고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2004년 팔포스터라는 사람이 아카이브 충동이라는 또 책을 또 내면서 논문을 내면서 저것도 엄청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아카이브 열병, 아카이브 충동 이거 아카이브 인퍼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 사람은 뭐에 주목했냐면 아카이브를 좀 비판하는 예술가들 이런 예술가들이 아카이브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보면서 그거에 경향을 좀 아카이브 충동이라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예술가들은 아카이브 열병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창작의 도구로서 아카이브를 쓰고 이를 동시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맥락화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고요. 요즘에 현대미술 특히 전시 가면 아카이브도 같이 전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카이브 열병 충동에 해당하는 작품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서너 개 가졌는데 제가 이제 동대문구 기억여행 프로젝트를 음악만 하다가 아카이브를 처음 배우고 석사 졸업한 다음에 동대문구를 이렇게 아카이빙하러 돌아다녔는데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대문구에 뭐 장소성, 지역성이라는 게 있긴 한가 그것부터 너무 어렵고 그냥 기록을 모아서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되나? 이것부터 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는 되게 뭐랄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렇게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내 관점이 자꾸 당기는 것 같고 사진이나 스티커 줍션에 그런 고민을 안고 그냥 일단 여름휴가 갔어요. 프랑스로. 그때 가서 이제 폼피두 센터에 갔는데 거기에 뭐 되게 아카이브에 관한 유명한 전시를 제가 관람하게 됐어요. 이 전시인데 이게 폼피두 센터에 80년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현대미술 작품을 다 개관하면서 아카이브적 관점으로 좀 해석해주는 그런 전시였어요. 제가 사진 찍어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왈리드 라다라고 하는 현대 사진가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게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자기 집 근처가 폭격당하는 사진이고 이쪽에 보면 뭐 탱크도 있고 전시에 좀 참혹한 상황을 다루고 있는 사진인데 저 사진에다가 엉뚱한 설명을 다 해놨어요. 친구들하고 날씨 좋은 날 뭐 소풍을 가서 되게 뭐 도시락도 재밌게 놀았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곰팡이가 막 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저 뭐랄까 그 피폭되는 심각한 상황하고 저 핑크빛 곰팡이하고 되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곰팡이 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대비되고 하여간 저는 원래 이제 객관적으로 저거 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침공 당시 사진이라고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일단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아카이브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 예술가들이 저는 일단 여기서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이건 로장빌라 루노라는 사람인데 브라질 국립 아카이브에 사진 컬렉션이 도난당했어요. 도둑이 이제 밤에 와서 사진을 다 떼갔는데 여기 원래 뭐가 있었냐면 브라질의 해군 함정 되게 수십 년 된 역대 해군 함정 사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도둑이 다 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떼가고 난 요 대지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16번, 17번 이렇게 연필로 쓴 돼지 모양만 있는 거고 사진은 없어요. 이걸 이제 전시한 건데 그냥 상상할 수 있죠. 이걸 왜 했을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뭐가 상실됐는데 아카이브는 원래 보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존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를 좀 되묻는 그런 것 같았어요. 또 이것도 좀 웃겼는데 클레어 스트란트라는 사람은 평생 신문 스크랩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에요. 작가이기도 하고 자기 신문 스크랩 중에 베스트 10점을 전시하겠다 하고 전시를 했는데 여기 앞만 봐도 뭐가 인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졸업 같은 걸 이렇게 설명집을 보니까 그 뒷면이 원래 진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여기 뒷면에 있는데 그 뒤집어 놓고서 그냥 좀 저 같은 사람들을 놀린 거죠. 결국 뭐 사진을 100장 찍으면 아카이브에는 한두 장 들어오거든요. 중요한 것만 모으니까 선별하는 기준이 뭐냐 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우연성 이런 개념도 되게 많이 시도되는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연성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을 내기도 하는데 아카이브도 뭐 사람들의 이성만 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이제 패턴을 아시겠죠. 아카이브를 어떻게 조롱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아카이브 관련된 전시는 아니고 좀 디자인 쪽 부스에 있던 전시인데 이거는 제스퍼 모리슨하고 뭐 일본 분이 만든 슈퍼노멀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냥 일상 속에 이런 디자인 사물들 있잖아요. 건물, 가구, 뭐 학용품 이런 것들이 조각과 설치 작품에 영감을 주고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현대미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아카이브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82년, 88년 이때까지 왔죠. 이 역사 쪽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최근에 서발턴이라고 하는 인도에 있는 하층민 계급이 주류 역사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 구아라는 요 왼쪽에 있는 분 이분이 그런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요 유명한 페미니스트이자 역사가인데 이분을 또 비판했어요. 이 사람은 뭐 맞는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인도의 하층민이라고 해도 서발턴이라고 해도 다 서발턴이 아니다. 우리 엄마처럼 남편한테 핍박받고 마을에서 핍박받고 조국에서 핍박받은 이런 삶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서발턴도 서발턴 나름이다라고 하는 뭐 이런 약간 옛날의 역사는 권력자 중심이었는데 뭐 일반 사람들의 민초들의 역사가 중요하다 이런 흐름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카이브 쪽에서도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게 아카이브 파워라는 책이에요. 이 아카이브 파워는 아까 고대 중세 근대 보셨듯이 아카이브는 그 권력의 힘을 보태주거든요. 이게 막 되게 성스럽고 뭔가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고대부터 아카이브가 있었지만 국가 교육 기록 상인 계급을 위해서 공부해왔다. 근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슈퍼노멀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서발턴 얘기도 해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일상 아카이브라는 이런 연구 흐름이 좀 최근에 생겼고 한 10년 전부터 그리고 2013년부터 아카이브가 뭐 미친 듯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거의 이제 발견하기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정말 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런
중앙에서 주도하는 아카이브가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렇게 개인들도 아카이브를 만드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퀴어락, 게이, 레즈비언 이런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록을 되게 많이 모아놓으셨고 그런 것들을 또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 이런 걸 만들었고 동물보호하는 단체, 카라라는 단체, 또 한성대학교 근처에 재개발 지역을 학생들의 아카이브 하는 거, 서태지 팬들이 만드는 서태지 아카이브, 뭐 코로나 시대의 자원봉사 뭐 이런 등등 되게 많은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요한 흐름 하나는 활동가 아티비스트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했다는 거예요. 저도 활동가 아티비스트라고 많이 소개하는데 활동가는 보통 NPO, NGO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활동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티비스트가 그냥 기록관에서 그냥 일을 했는데 기관 근무자로 근데 사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1년에 월가 점령운동 현장이에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갔거든요. 이거는 워싱턴의 현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티비스트죠.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시위 현장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찌라시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주워오고 그리고 사이트에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도 올리고 하는 이런 아카이빙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활동가 아티비스트라고 하고 예전에는 그냥 아카이빙 기록을 시민들한테 그냥 서비스하는 이런 소극적인 역할에서 적극적으로 뭐 사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현상을 참여해가지고 기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는 2014년 세월호 때 처음 무더기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많죠. 제가 처음 듣는 용어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마지막 용어로 제가 그냥 많이 쓰는 용어인데 활동가 아티비스트 중에도 저는 게릴라 아티비스트라고 저를 또 많이 소개하는데 여기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취임식 날. 이거 UCLA의 강의실인데요. 여기 이제 활동가 아티비스트들, 뭐 공무원, 도서관 사서,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대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때 아직 뭐랄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다 뭐 이런 걸 많이 주장했고 이 취임식 날 미국 환경청에 환경 뭐 보고서 기후변화 선언인가 그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과학적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지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공공기관 게시판, 인터넷 아카이브, 뭐 홈페이지 이런데 다 몰래 이렇게 배포하고 심어놨어요.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좀 게릴라처럼 정말 게릴라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게릴라 아티비스트라고 이런 사람들을 저는 부르고 과거에도 뭐 되게 많았어요. 자기 집 지하실에 뭐 ISIS들을 피해가지고 중동의 역사 기록을 보존해온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동성애가 더 지금보다 핍박받을 때 레즈비언들의 기록을 뭐 계속 가져왔던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활동가 아티비스트 중에서도 게릴라 아티비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3년부터 이렇게 아카이브가 점점 많이 오르내리고 많이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최근에는 진짜 아카이브 붐이에요. 뭐 아카이브가 몇 천 개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 최근에 이제 아카이브 붐인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의 결과물들도 아카이브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문화재단들도 생겼죠.
그리고 문화도시도 과학기전통부에서 2년 전부터 지정해서 지금 7개 문화도시가 생겼고 각 문화도시가 100억에서 200억을 써요. 5년간. 대부분 아카이브로도 많이 쓰시고 또 서울시의 마을 아카이브 사업, 각 지자체의 마을 아카이브 사업, 또 광역 지자체마다 아카이브를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법 때문에 지금 한 두세 개 정도의 광역 아카이브가 생겼고 전부 다 만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NPO들도 아카이브를 하고 있고 독립 큐레이터, 취미 역사가, 아미피디아, 이건 뭐 아미들의 아카이브라고 하는 아미피디아인데 사실 저거는 호텔의 아카이브처럼 밴들이 만든 건 아니고 빅히트에서 만든 거죠. 이런 아카이브가 부민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아카이브의 홈페이지인데요. 그냥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생각날 때마다 올려놓는데 여기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이걸 제가 오늘 로컬리티 프로젝트가 몇 개나 되냐고 한번 해보려고 해봤더니 뭐 재난 참사와 관련된 아카이브 9개 이런 식으로 로컬리티 관련된 지역과 관련된 아카이브가 6개 있었어요. 초록색인데 동대문구, 공주, 삼선동, 성곽마을, 인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아카이브 열병인데 진짜 한번 요약하면 옛날의 아카이브하고 지금 아카이브가 좀 다르다는 그런 흐름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면 이 동대문구 기억력 프로젝트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동대문구 기억력이 거의 벤치마킹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한 프로젝트예요.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고요. 잠시만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이 프로젝트는 생긴 거가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하고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여기에하고 똑같은 방법론과 툴을 썼지만 여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주위에 725개 장소를 뭐 사진이나 뭐 음성 도술, 뭐 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프로젝트예요. 모아놨다기보다는 되게 적극적으로 수집한 거죠. 그러면 클리블랜드 주위에 웬만한 장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광장, 주요한 건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는 이 725개 장소 중에 투어로 묶을 수 있는 거 있죠. 뮤직 히스토리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장소, 스포츠와 관련된 장소 이런 식으로 한 10개씩 묶어놨어요. 그걸 투어 코스로 해놔서 되게 신선했던 프로젝트라서 이게 2011년 비교해서 상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장소예요. 700개 장소 중 한 장소인데 뭐 시더웨이 브리지, 사이더웨이 브리지 뭐 이런 곳인데 이런 클리블랜드 주 어느 곳에 있는 다리 같아요. 이 대표 사진이 있고 밑에 이제 설명이 있죠. 설명은 뭐 A4 한두 장 정도로 보통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서라든지 뭐 기존 대학 교수들이 대부분 집필한 그런 것들을 공신력 있게 가져왔어요. 어떤 지역의 책 저자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설명 텍스트 밑에는 이렇게 뭐 사진이나 문서, 영상 이런 음성 이런 기록들을 모아놨어요. 한 기록을 하나 클릭하면 이 기록에 대한 뭐 저자와 캡션이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장소에 위치하고 이건 뭐죠? 연구자를 위해서 창조하기 위한 레퍼런스 정보하고 주제 정보.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데 이 주제 태그를 누르면 그 주제의 장소 같은 태그가 걸린 장소들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어가 한 30개 정도 제공되는데 투어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음악과 관련된 장소 한 15군데 보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클리블랜드의 음악은 뭐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소들은 아까 원래 700개 중에 큐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땡땡 오페라 하우스, 무슨 홀, 명예의 전당, 컨츄리 하우스 뭐 이런 곳 음악과 관련된 것이 보이죠. 그리고 어플도 제공해서 앱스토어하고 구글 플레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클리블랜드 지역 학생들이 저 앱을 수업 교재로 쓴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큐레스케이프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2011년에 상을 받으면서 주립대학이잖아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뭐 전북대 이런 데인데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로 다 이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똑같은 미국 50개 주 중에 30개 정도 주가 똑같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각 주에 대표적인 장소로 이 툴을 사용해서 똑같이 아카이빙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 툴을 공개하기도 했고 무료로 쓸 수 있게, 또 미국 정부는 미국의 역사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각 주에서 저걸 한다고 하면 제가 프로젝트 비용을 받을 뭐 4억, 5억 이런 식으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웬만한 유명한 주는 이 장소 아카이브 큐레스케이프라는 이 툴을 이용해서 아카이빙 사이트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큐레스케이프라는 클리블랜드 히스토리컬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고요.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기억여행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생긴 게 똑같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서 오픈소스를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기술력이 없어요. 다만 이제 아카이브 쪽에 뭐가 필요한지를 되게 많이 절실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툴을 매일 찾았기 때문에 여러 도구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을 제일 많이 써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한 건데, 동대문구에서도 이 동대문구의 어떤 장소들을 아카이빙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가 딱이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요 클리블랜드를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관한 곳이 동대문구청 민원여건과예요. 대부분 저처럼 이제 기록학을 석사하면요 6급 기록연구사로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봐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구청 같은 데 들어가면 보통 민원여건과에 배치가 돼요. 민원여건과 안에 기록연구사. 그분이 이제 원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그냥 원래는 행정기록, 구청의 행정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폐기해야 될 기록은 폐기하고 중요한 기록은 국가기록으로 보내는 땡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너무 재미가 없대요. 저는 안 해봤지만 행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재밌는 일을 찾기 시작했고, 이런 동대문구 지역을 아카이빙 해보자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14년이에요. 그 구청 직원들한테 우리 구청의 옛날 기록을 좀 주세요. 수집
이벤트를 해봤더니 10건 미만으로 수집됐대. 이런 공무원증 뭐 이런 거 주신 분, 그리고 옛날 월급봉투 이런 거 몇 개 받았고, 그래서 이분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다 이관됐어요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중간 보관소 역할만 하는 거예요. 모든 아카이브가 대부분 다 그래요. 아카이브가 아니고 지자체에 있는 어떤 기록관들.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예산을 조금 마련해가지고 이런 오픈소스, 돈이 안 드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쓰고 컨설팅을 많이 하는 업체하고 하고 클리블랜드처럼 7,800개 장소를 못하니까 매년 10개, 20개씩 해보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과를 내야 이제 혼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카이브가 제일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을 교육이라고 봤어요. 특히 그냥 교육 콘텐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초중고 교과하고 연계하는 수준으로 하고 싶어서 교보문고 가서 초중고 뭐 사회 지리 이런 거 다 샀고, 저기에 있는 동대문구 기억여행과 연관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뭔가 찾아보니까 우리구장의 위치 환경, 도시의 분포와 발달 이런 식으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단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좀 목표로 아카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벤치마킹한 게 또 있는데 국가기록원에서도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사실 거의 좀 시선점이 없었어요. 전국적으로 뭐 민간기록 발굴하는 사업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서 기록의 품질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 스토리, 지금 2014년 얘기예요. 이거는 서울 스토리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서울의 명소를 시민들이 직접 소개하는 프로젝트, 사실 이런 거는 책도 진짜 많고요. 서울시 관광하는 부서, 뭐 구청을 관광하는 부서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런 거랑 좀 차별화하는 실제 기록을 수집하는 뭐 이런 걸 해보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클리블랜드 히스토리컬을 보여주고 이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1년에 10개, 20개 장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청장님한테도 이렇게 왜 20개밖에 못 하는지, 대표적인 20개를 뭘로 할지 이걸 선정하는 근거 같은 걸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동대문구의 이제 주제를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도성밖에 비옥한 땅 뭐 이런 문건, 옛날 문건들이 그런 표현이 있었고, 그래서 청량리로 대표되는 동쪽의 교통중심지 이런 주제하고, 이거는 구청에서 한의학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싶어 하셨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좀 연계해서 한의학이라는 주제를 잡았고, 마지막으로 뭐 동대문구 사람들의 일상과 관련된 극장, 마트, 시장 이런 것을 잡았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잡았고요. 뭐 수집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구청도 뒤졌어요. 그랬더니 뭐 옛날 극장 허가 서류 막 이런 것도 나왔어요. 여기 보면 오스카 극장이라고 유명한 극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좌석수를 늘려주는 대신 여자 화장실을 증설해라 하는 각서 뭐 이런 기록도 있었고, 동대문구의 웬만한 장소 사진은 구청 홍보과에서 다 찍어 놓으셔가지고 가지고 있었죠. 저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사진이 우리나라는 진짜 없어요. 특히 막 50년대 이전도 아니고요. 70년, 80년대에도 사진을 이렇게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카메라도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찍어서 계속 보관하고 계신 분들도 되게 드물었어요. 그래서
정말 옛날 사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서울역사박물관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소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협조받을 수 있는 기록들은 다 협조받았어요. 장소와 관련된 거. 심지어는 뭐 한의학과 관련된 상가 번영회 뭐 이런 곳까지 다 찾아가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조 받은 거가 아니면 반은 제가 직접 촬영하고 한 거예요. 한의학 제기동에 뭐 가게들도 많이 갔고, 이분은 동대문구 토박이 갔더니 새마을운동 사진밖에 없어가지고 한 장도 못 썼죠. 그리고 경관 사진을 찍기 위해 되게 높은 건물이랑 건물은 다 올라다녔고, 뭐 이런 시장도 걸어다니고 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여기 있는 분은 뭐 옛날 극장 간판화가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는 사진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사진을 그나마 찍는 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또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도 그때 제가 아이폰 쓰고 있었는데 그냥 아이폰 들고 다니면서 녹음해가지고 그것도 올려놨습니다. 이건 올해 찍은 건데 이런 불다리에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스케이프라고 하는 툴을 그대로 설치해서 썼어요. 로고만 바꿔서. 이 구조도 그대로 설명문, 뭐 기록 등등. 그리고 이런 영어로 장소가 스토리였거든요. 스토리를 스토리로 하고 투어를 여행으로 바꾸고. 이제부터 기록 몇 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한 5분,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옛날 역사적인 사진인데 이관하고서 안 지우고 이렇게 가지고 있던 구청에서 소장하고 있던 사진인데 이 월남으로 파견되는 메모부대 용사들 환송식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청량리역 근처를 막 옛날 청량리역이 어땠는지 구술하기 위해서 찾아다닌 곳인데 여기가 아마 588자리였을 거예요. 지금은 당구장 하나만 있고, 아니 지금 아예 이 건물 자체가 없어졌죠. 주성복합 건물이 들어선 걸 알고 있고, 여기 있던 주민들한테 인터뷰도 했어요. 옛날 청량리역이 어땠는지. 당시에는 서울역보다 더 크고 물동량이 많았던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는 2014년 메르스 당시 찍었던 사진인데 마스크를 당시에도 되게 많이 썼어요. 이거는 70년대 청량리역 광장. 대학생들도 있고 뭐 시민들도 있고. 요것도 역시 청량리역 광장 사진인데 제가 이런 사진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여기서 추천으로 MT 가는 대학생들이 되게 많았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수성원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을 구한다 했더니 최상구 씨라는 분이 MT 갔던 사진을 마침 주셔가지고 받았어요. 검침성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 광장에 일단 모여서 좀 대기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대기 시간이 기니까 족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또 미드파 백화점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당시에 미드파 백화점 사진도 찾았는데 오늘 최호진 대표님이 페이스북을 보시고 기증해 주셔가지고 요거 말고 한 장 더 있는데 제가 고맙게 받았죠. 상품권 드린다고 했는데 상품권도 안 받으시고 제가 이렇게 발표하러 이렇게 인연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어쩌다 찍으신 거예요? 이쪽 편에 제가 몇 년을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늘상 이렇게 보고
여기를 미드카 백화점을 처음 인지했던 게 아마 84년 5년 이쯤에 저 백화점을 처음 가봤었거든요. 뭐 신기하다 그러고 지하가 1층만 딱 있었던, 그래서 지하철역 제기동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지하가 이제 요즘도 백화점에 식료품관이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 파는 데들이 지하 1층하고 연결돼 있었고, 그 1층이 반층 정도로 올라가서 진입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거 특이한 건물이다 되게. 그리고 정말 이 동네에서 90년대 초반까지도 뭐 외식하려 그러면 저 위층에 콩코스라는 미도파 쪽에서 하는 그 외식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먹던 기억도 있고, 그러니까 미도파는 명동에 있는 사실 미도파가 더 그 기억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대농에서 인수해서 미도파가 됐다가 지금 롯데 그 에비니얼인가 연플란자인가 된 그건 거의 100년 가까운 건물이 아직 그대로 있는 건데, 이것도 계속 궁금해갖고 찾아보다가 그때 가끔씩 이렇게 봤는데 사진 찍은 거는 정말 없었던 거예요. 늘상 봐왔던 거니까 오히려 일부러 찍게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네. 우연히 찍은 걸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사진도 찾았지만 정말 찾기 힘들었고요. 최호준 대표님이 2장, 다른 분이 아까 청량리역 광장에서 MT 가기 전 사진 2장, 그게 전부였어요. 오픈 수질 이벤트로 가는 것들은. 또 뭐 이거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협조받은 건데, 이 경동시장의 야경, 또 대왕코너라는 곳,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옛날 신문에 보면 화재가 되게 유명해요. 대왕코너 화재 사건.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나이트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클럽이, 저 클럽에서 연주하던 뭐 뮤지션들이 뭐 해고하면 글도 있고, 여기가 하여간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포엑스 같은, 아니 포엑스까지는 아니지, 종합 쇼핑몰인데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 뭐 이런 곳이 있었다고 해요. 청량리역 앞에. 뭐 오스카 극장, 지금은 극장들이 다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극장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대요. 공공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때 동대문구 약사회가 주최해서 지역의 영세민들하고 자매 결혼식 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이제 시장이나 뭐 이런 거 다니면서 레코딩한 것들 이런 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오늘은 여건이 안 돼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레몬 가격 깎는 걸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레몬 파는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것도 녹음했고, 수박통 두드리면서 뭐 잘 익은 거 모르면 고추판 넣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고생했습니다. 이거 동대문구 기억여행 사이트 가면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나중에 관심 혹시 있으시다면 들어보세요. 깡통시장 이런 거, 여기는 진짜 오토바이가 핵심이거든요. 물류를 계속 박스를 나르는 오토바이들이 천지인데, 그래서 여기는 오토바이 소리하고 음료수 한 대 쌓는 소리 이런 것들은 제가 레코딩했어요. 헛개하고 옥수수 쌓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동대문구 기억여행이 2014년부터 구상을 했고요. 몇 년간에 걸쳐서 올해까지 한 거예요. 예산이 조금 생기면 그때 조금 하고, 올해부터는 그래서 조금 정기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올해 이제 만난 분들한테 기름 받은 건데, 동대문구에 사셨던 분이 성냥갑을 모으는 분이 계셨어요. 그중에 이제 재밌던 성냥갑이 요건데, 그때는 좀 여성들이 좀 정갈하고 좀 패시한 이런 레스토랑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 프랜차이즈처럼 다림방이 뭐 동대문구에 있고 강남에 있고 그랬대요. 거기 가서 보면 면 전문 소매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자료도 기증받고, 이거는 그때 다림방 사진은 없으니까 구술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인데, 중랑천 옛날 모습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거의 그냥 야생과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이게 70년대 복귀공사를 하던 사진이고 지금은 너무 좋아졌죠. 뭐 산책도 하고 자전거 타고 농구 수영도 하지 않나요 아마? 또 최근에 시민들이 힐링, 산책, 커피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이런 벚꽃길, 뭐 무슨 길, 북카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약간 이런 아까 저희가 쓰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쓰면 이렇게 이게 관리자 화면으로 로그인을 하면 이 장소들과 관련된 정보, 파일 등을 되게 전문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저거를 돈을 안 들이고 그냥 클리블랜드 대학교의 그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제가 되게 쉽게 아카이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까 교과서 제가 보고 교육 연계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학습 가이드를 3개 만들었어요. 저희가 수집한 주제하고 똑같이 청량리 동쪽의 관문이라고 하는 학습 가이드인데 이 청량리를 개발하는 소개문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어떤 교과에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지 지도에서 뭐 청량리역의 위치를 찾아보고 그 위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또 교실 활동 뭔가 좀 애들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는 그런 활동을 좀 제안한 거고 이런 걸 3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저희가 원고로만 해놓고 이 학습 가이드는 지금 사이트를 만드는 중이라서 이건 아마 공개될 거고 이게 나오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들 교육과정을 만드는 2분한테서 이렇게 실제로 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연결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기도 전에 잘 된 케이스고 아마 초중고에서 뭔가 지역 관련된 교과를 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리면 저는 동대문구 다니면서 동대문구만에 무슨 로컬리티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이 증평이라고 하는 충북 증평? 그곳 아카이빙 하셨는데 우리나라 증평에는 로컬리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동대문군 특히 마찬가지로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있던 극장들 우리 기억 속에는 있지만 일단 다 없어졌고 우리는 또 예전에는 불악 마을식으로 커뮤니티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좀 많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냥 동대문구에 사는 주민들도 그냥 잠깐 월세로 사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뜨내기들도 되게 많거든요. 로컬리티라는 거 자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로컬리티 기록의 가치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지방 행정과 지역의 역사 그리고 주민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게 또 모아놓으면 지식도 되니까 그런 행정, 역사, 지식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로컬리티 기록화, 마을 아카이브, 뭐 지역 기록화 이런 프로젝트는 너무 많아요. 서울시 마을 기록, 마을 아카이브만 해도 몇십 개가 되고 전국에 또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증평이라는 곳은 이렇게 제가 썼죠. 2019년 마을 기록화 5개년 사업을 담당자가 기획해서 한 20억 원 예산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카이브 건물도 짓고 최근 전시도 하고 그 시골 동네인데 농업청 살리기 예산으로 지역의 아카이브를 활성화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공주시, 서울시 교육청 등등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저는 동대문 구청하고 일했잖아요.
이런 구청들이 조금 예전에는 그냥 행정기록만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건 국가기록으로 넘기고 요 역할만 했다면 이게 좀 그 지역에 좀 거점으로 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기존엔 행정기록만 관리했다고 하면 역사기록을 수집하고 생산도 해야 된다. 저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지금 청량리역 이런 거 찍어놓지 않으면 청량리역이 이제 유명한 곳이니까 그렇겠지만 무슨 불다리 이런 곳은 아무도 잘 안 찍거든요. 실제로 이런 수집하고 생산하는 행위를 구청이 해야 되고 여기는 어떤 장소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경관, 사건, 인물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학습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개발해요. 어차피 교육청하고 한번 연이 맺어졌으니까 더 포괄적으로 장소를 아카이빙하는 게 필요하고 또 지금 예산이 너무 미미해요. 저 같은 사람이 좀 약간 거의 뭐랄까 이윤을 많이 거의 남기지 않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산이 좀 제대로 확보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이 동대문구의 어떤 모델은 다른 구청이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저 소프트웨어나 방법론 클리블랜드하고 똑같아요. 31개 주로 확산됐듯이 동대문구의 모델이 아카이브 툴킷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답습할 수 있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보면서 요즘에 구청에서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청년의 주거 문제를 연구하고 뭐 활동하겠다 하면 몇백만 이렇게 활동비를 받으시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회기동 사람들 뭐 이런 회기동 지역에 대학교가 많으니까 대학생들의 모임인데 뭔가 잘 협조도 안 되더라고요. 또 뭐 외대랑 뭐 이런 사진이나 미술 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지역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뭔가 이렇게 같이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특히 뭐 청년 예술가 또 크리에이터 또 최근에는 기록 활동가 이런 양성 프로그램도 많아서 이런 분들을 많이 써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막 다니면서 이렇게 처음엔 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아카이브 열병이라는 그런 말 소개해드렸듯이 또 아카이브는 또 파워가 있잖아요. 나쁜 의미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남용되면 뭐 자화자찬 쇼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낭만적으로 힐링하는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아카이브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최대한 기록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청량역 사진인데 제가 모아보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사진이 생기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찍으면 좋잖아요. 이런 작업을 좀 구청들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